오늘장 랭킹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키워드에 집중해서 전략 고민해야 될까요? 두 분의 고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S의 이지원 대표, 차용주 MTN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수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목에 관해서 어떻게, 이슈에 관해서는 어떻게 우리 포인트 잡아봐야 될까요? 하나씩 풀이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5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라는 큰 산을 일단 넘겼습니다. 연말까지 큰 이벤트는 없다라는 가정하에 오늘까지 나온 주가의 흐름에서 어떠한 힌트를 저희 얻어봐야 될까요? 첫 번째 질문을 차용주 위원님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정규장의 흐름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뚜껑이 다 열린 상태인데요.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조정을 받고 약간은 주춤거리는 HBM 키워드일지 아니면 조금 더 넓게 봐서 오늘도 오르는 반도체 쪽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쪽에 포커스를 당분간 맞춰야 될까요? 단기적인 포인트를 어디에 둬야 될지 궁금한데요. 저는 HBM은 꾸준히 모아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둘 다 같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샘 알트먼이 이제 다시 자기 회사로 돌아갔죠. 네. 자기 회사로 돌아갔지만 어쨌든 이사회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왜 샘 알트만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오픈AI 같은 경우 이사회가 비영리 단체인데 이번에 직원들이 반기를 들면서 이사회에 대한 교체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회 이사진들과 샘 알트먼의 어떤 갈등이 봉합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샘 알트먼의 위상이 더 올라가게 되면 그 자회사에 있는 것의 지분의 30%를 MS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자 정리하자면 MS와 샘 알트먼의 어떤 협업 관계, MS는 우리는 계속해서 협업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판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AI 칩을 또 개발하게 된다라면 엔비디아 이제 GPU와 경쟁하게 된다라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조금 악재죠. 자, 구도를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샘 알트먼의 등장이 악재입니다. 하지만 뒤에서 웃고 있는, 그러니까 금광을 캐는 사람은 많다 하더라도 제가 11시 때 얘기했습니다만 청바지를 파는 사람들은 좋아지는 거예요. 금광 캐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HBM은 저는 오히려 꾸준히 모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엔비디아의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엔비디아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요. 엔비디아가 중국에 트리거가 있다 하더라도 엔비디아 매출의 40%를 중국이 가져갔습니다만 그거는 미중 간의 갈등에 대비한 선침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엔비디아는 지금 매출이 없어서 물건을 없어서 못 넘기는 정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인공지능, 그다음에 엔비디아, HBM 이 세 가지에 대한 카테고리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면 언제 사느냐? 떨어진다라고 할 때. 궁금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조정이 왔다라는 그 포인트를 지금부터도 모아갈 수 있는 조정의 시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단기간에 쭉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가 아닌 건지 그 기준점을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 제가 일관성 있게 말씀드렸던 건 그건 것 같아요. 계속해서 모아가시라. 그죠? 빠르고 늦은 시기가 없다.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만큼 크게 조정을 안 줄 것 같아요. 제가 하이닉스는 MTN은 지금 몇 달째 계속해서 하이닉스는 모아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HBM 마찬가지고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모아가시는 것들이 지금은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하는 단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모아가시면 안 돼요. 역설적으로 주가가 여기서 한 20% 급락을 단기간에 해버린다.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봐요. 그때가 매수 시점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따라 타는 게 매수 시점이다. 이 점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종목으로 그럼 위원님께서 바라보시는 종목은 엔비디아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HBM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월가 종목 아니면 국내주? 청바지를 파는 하이닉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를 기준점으로 대응법을 고민해보자. 그 위치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반도체에 대해서 대표님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HBM 키워드 하면 전면에 내세울 수가 조금은 아쉬운 아직까지 그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궁금해요. 오늘은 살짝 약해지긴 했지만 그동안에 외국인이 반도체를 많이 샀다라는 기사는 많이들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거든요. 그 성격에 대해서 일단 판단을 하고 하나씩 질문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지금 이 분위기는 어떻게 저희 바라보는 게 맞을까요? 일단 이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상당히 그 매수 물량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우에 이제 롱숏 전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상황에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 꼭 사야 될 종목, 필요한 종목, 주도주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면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관심사는 반도체다라고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주가가 조금씩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좀 전에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정에 대한 부분을 좀 크게 기대하고 나는 좀 많이 누릴 때 매수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도 사실 기회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실적 발표 이후를 보면 한 분기를 앞당겨서 계속해서 실적을 가이던스를 한 분기를 뛰어넘거든요. 그러면 실적 발표 후에 단기 조정을 거치는데 이번에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온다라는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걸 보면 대표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보면 뭐 드러켄 밀러나 조지 소로스가 엔비디아 지분을 줄였다. 혹은 매도를 했다 나오는데 그 엔비디아 지분을 줄였다라고 하는 펀드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헤지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성이나 스윙 이상의 자금을 길게 가져가자는 헤지 펀드들은 당연히 이 구간에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다만 중장기적인 포지션을 구축하는 펀드들은 여전히 매집을 이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교체할 때 가격적인 눌림이 좀 커지면 좋겠지만 사실 이제 그걸 기대하기는 최근의 움직임을 본다면 조정폭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는 계속해서 역시 HBM 반도체 관련된 종목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는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상당히 유효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전방산업과 부품 소재 이쪽을 양분화해서 봤을 때도 일단은 그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전방산업 쪽에 포지션을 구축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장비나 소재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은 후순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일부 헤지 펀드들이 좀 빠져나갈 때 이 단기간 조정은 초과 매수 기회로 삼으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고 수급적으로도 지금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있었죠. 뭐냐면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공매도 한매가 어디서 들어왔냐를 우리가 지난 2주간을 리뷰를 해보니까 2차전지 소재나 로봇도 일부도 공매도 한매가 들어왔지만 사실 그것보다 삼성전자 공매도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매도량 자체도 없는데 그것도 지금 더 많이 줄어서 최대 공매도 한매 종목 1위가 삼성전자였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은 결국 외국인들의 반도체에 대한 시각,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시각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길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지수가 현 수준에서 더 빠지지 않고 버팀목 역할을 하는 주 종목이 가니까 이 수준에서의 전략 고민을 해도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앞서 공매도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그 조치 이후에 본다면 사실 현선물 그 안에 플레이가 조금 어렵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따른 수급 흐름에서 저희가 힌트를 또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오늘 만기일이기도 해서 한번 따로 질문 드려볼게요. 그렇죠. 지금은 결국은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의 생각을 좀 읽을 수 있고 이런 제한적인 수급 상황에서 꼬여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샀냐라고 하면 그게 이제 반도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주도주에 대한 생각은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내년 이제 2024년도가 이제 임박해서 내년도 분기 이제 대책이 혹은 레포트가 상당히 쏟아지는데 그 경우에서 한국 증시를 놓고 지금 EPS 턴어라운드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라고 본다면 그건 단연 이제 반도체 때문이죠. 반도체가 최하 국면을 지나고 내년도에 성장하는 부분이 그 턴어라운드 EPS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외국인들의 관심은 지금 현재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반도체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이제 AI 반도체, HBM 반도체가 더 붙어서 이 모멘텀이 이제 더 커질 수 있죠. 다만 그게 지금은 공매도 제한 조치 이후에 수급적으로 꼬여 있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 등락의 표시가 안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이 오히려 이 그 종목들의 변동성이 작을 때 추가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동성을 클 때 활용해야 될 종목이 있고 그 반대의 종목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볼 종목이라는 외국인의 시선을 읽어야 된다는 팁까지 공유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뉴스에 따라서 빠르게 반응하는 옷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풍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뉴스가 오늘 좀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영국 쪽에서 국내 해상 풍력 시장에 1조 5천억 원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대표님과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그동안의 풍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건 한 달에 걸쳐서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본다면 국내 시장에 직접이고요. 사실 노하우가 많은 영국에서의 투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멘텀도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목들의 흐름을 본다면 중소형주, 유럽 향 빼고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서요. 이걸 무게감 있게 봐도 되는 걸까요? 풍력주에 대한 새로운 관심
관심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로 접근할 수는 있는데 이걸 펀더멘탈적인 변화로 좀 받아들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지금 그런 면에서 오늘 고점에서 많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모습인데 일단은 정책적으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후퇴를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풍력이나 해상 풍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유럽 업체들이 그 네덜란드 기업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많이 이미 이제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고 모멘텀도 작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후퇴되고 있고 정책적 후퇴와 함께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올해 2분기,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반영되는 부분이 역시 이제 주가에 반영이 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대 혹은 이번에 이런 이슈로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붙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가 펀더멘탈적으로 정책의 힘을 받아서 올라간다, 이렇게 상승한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일단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펀더멘털적으로 확 개선되는 시점은 좀 아직 점점점으로 남겨두도록 할게요. 그럼 풍력에 대해서 위원님과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뉴스의 위원님, 지금 우리가 그래도 관심 리스트에 둬야 되는 게 풍력일까요? 아니면 신재생으로 뻗어나가서 태양광이나 원전 쪽을 봐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잘하는 거 하부 구조물 여기까지 뻗어나가야 될지, 확장에 대한 아이디어는 지금 가져도 될지 궁금하거든요. 확장 아이디어로 본다면 전선 쪽을 보시죠. 차라리 그쪽이 낫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이제 이걸 투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큰 흐름만 있는 거지 구체적인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자체도 1조 5천억이지만 이 숫자 자체도 이제 변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긴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풍력이란 직접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태양광과 원전은 오히려 좀 연관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 오늘 지금 LS전선 아시아를 놓고 보면 7%대 견조한 흐름들 좀 보여주겠습니다. LS전선 아시아의 매출 비중이 어디가 높냐라면 베트남에 공장이 있고요. 네. 베트남 공장의 매출이 베트남보다 유럽 쪽 매출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유럽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영국과 이제 손을 잡게 되면 유럽 쪽 매출이 많은 LS전선 아시아에 대한 전선에 대한 트리거, 이거는 어딘지 들어가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태양광, 풍력, 원전 다 그걸 전원을 연결해 오려면, 우리 집까지 끌고 오려면 전원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원전이라든지 태양광, 풍력의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가 우리가 그 생활권에서 멀리 있잖아요. 네. 생활권에서 멀리 있다 보니까 그 발생된 전원을 끌고 와야 되는 거죠. 그걸 뭘로 끌고 오죠? 전선으로 끌고 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비틀어보죠. 비틀어봐서 이 뉴스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거에 대해서는 뭐 이전 대표님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테마주입니다. 테마주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중기적으로 모아간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시세가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어떠한 형태든지 태양광이든 풍력이든지 단지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면 거기서부터 전원을 끌고 올 수 있는 그리고 유럽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LS전선 아시아를 차라리 꾸준히 중기적으로 보는 관점, 이런 식의 어떤 그 발상의 전환 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도 조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하나만 더 궁금한 네. 부분이요. 사실 신재생 자체에 대해서 모멘텀이 이제는 조금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미국 쪽에서 스탠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볼 때가 아니다라는 조언도 나오잖아요. 이 신재생에 대한 모멘텀을 빼고서라도 전선주에 대한 메리트는 남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연결고리를 지었을 때만 메리트를 가져가는 걸까요? 일단 전선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우리가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금리라든지 더군다나 미국의 이제 내년에 이제 대선 이후에 변화들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전기차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전원들을 이제 하게 돼서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도 2차전지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화석 연료 갖고 만들어내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신재생, 그 중에서 또 하나의 대안이 원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해요.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연결고리를 놓고 본다라면 결국 앞서도 제가 이제 HBM 청바지를 비유했듯이 신재생이 됐던 원전이 됐던 웃고 있는 것은 청바지에서 하는 전선회사다. 그런 개념으로 공교롭게 또 그렇게 설명이 가능하겠네요. 그런 식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해당 나온 뉴스에 따라서 어떻게 전략적인 고민을 확장해 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포인트까지 짚어드렸어요. 저희 계속해서 3위 보도록 할게요. 지금 4위에서 본 풍력 키워드와 성격이 비슷한 듯 미묘하게 다르죠. 그래서 좀 설명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우크라 재건 사업에 나선다. 그래서 철도 움직이고요. 재건 쪽도 움직이고요. 조금 넓게 뻗어나가서는 바다권에서 건설주에 대해서도 반응이 살짝씩 나오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저희 풍력에 대해서 어떤 성격인지 리뷰를 해주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조금 더 약한 MOU긴 합니다. 그럼에도 워낙 강력하게 테마를 형성했던 쪽에서의 흐름이라서 조금 더 하루짜리 이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에 고민도 하실 것 같아서요. 성격, 풍력과 비교한다면 어떤 위치라고 진단하실까요? 우리가 이제 철도와 관련된 모멘텀은 상당히 강하지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조금 약간 그런 속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자체는 어떤 테마가 불었을 때 관련된 산업을 분석하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초기에 굉장히 주가가 급등을 하지만 대부분은 하루 이틀 정도 이상에서 그렇게 지속되질 못합니다. 오늘 철도 관련된 종목에서 올랐던 현대로템이나 뭐 DITI나 대부분 고점에서 크게 이제 밀리면서 다시 그 반락을 하면서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는데, 물론 이제 이게 그 처음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철도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MOU 체결이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 철도 관련해서 뭐 7대 사업, 6대 사업, 폴란드, 우크라이나 연결한 요 노선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사업성을 지나서 혹은 이게 뭐 실적은 아니더라도 정말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멘텀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는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이건 역시 이제 짧은 테마로 인식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되어 있는 MOU가 체결이 정식 본계약으로 어느 정도 가셔야 된다라면 이건 또 이제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사실 그 최근에 나오는 이제 얘기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가 철도 재건 사업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MOU를 좀 남발하자는 얘기도 좀 사실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전시라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시가 끝나는 혹은 종전 상황을 가정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MOU는 아직까지 그 신뢰성이 그렇게 높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기대치를 좀 낮춰서 역시 이건 좀 짧은 테마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뉴스에 따라서 빠르게 반응 온 쪽 대표님과 쭉 살펴봤는데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워낙 시장에 돈이 많지 않고 거래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상황이라서 강력한 이슈가 있을 때만 그쪽으로 뭐 정책도 그렇고요. 오늘 이 이슈도 그렇고요. 쏠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나마 조금 더 강력하게 이어질 수 있는 선별적인 움직임은 어디에서 힌트를 얻어야 될까요? 거래량일까요? 아니면 다른 쪽에서 기술적인 뭐 힌트가 나올까요? 결국은 지금 현재 보면 수급이 굉장히 우리 시장이 취약하잖아요. 어쨌든 공매도 금지 조치에 외국인들의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등락을 보면 변동성이 제한적인 가운데서 나오는 등락은 거의 공매도 판매가 유입되거나 유입되지 않거나 혹은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공매도 판매 물량과 프로그램 물량에 의해서 거의 등락이 좌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걸 추세적으로 어떤 대응을 한다는 것은 지금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자금들이 들어와서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짧은 변동성 구간에서 뭔가 어떻게 보면 매매할 수 있는, 트레이딩할 수 있는 거리를 찾는다면 그 시세 연속성은 변동성 내에서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그 관련성이 있는 모멘텀 종목들도 사실 오늘 하루 등락도 지키지 못하고 대부분은 음봉이 크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신다면 지금은 변동성이 제한된 가운데 이런 모멘텀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뉴스에 나왔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길목을 지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취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뉴스가 나왔을 때 뒤늦게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뒷북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 얻어봤습니다. 위원님의 시각도 공유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넓게 크게 봤을 때 최근에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건설주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단순하게 해외 수주라고 조금 더 크게 테두리를 지어본다고 하면 건설주에는 메리트 있을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워낙 요즘 시장이 까다로워서 이쪽에 대한 아이디어도 질문 함께 드려봅니다. 우리가 그 좀 구분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건이라든지 풍력은 워낙 오래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올 때는 신선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딱 당일날 점으로 떴다가 지금 다운봉 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리는 전략 이외에는 없는 거네요. 이건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그 운이죠, 운. 그러니까 이게 갭으로 떴다가 밀린 거니까 오늘 사신 분들은 다 손해예요. 그러니까 갖고 계셨던 분들이 운이 좋아서 갭으로 떴을 때 파는 분들이 보는 거지, 이걸 매매를 통해서 오늘 수익을 보신 분들은 저는 없다라고 봐요.
이건 운의 영역이지 이거를 내가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졌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또 뭐 MOU가 나오면 발표한다. 이제 그 반응 속도는 점점 느려집니다. 전에는 MOU 소식만 나오더라도 2, 3일 정도는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당일날 음봉을 그려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아예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건설주는 최근에 우리가 HCC 현대산업개발 필두로 해가지고 건설주들은 바닥에서 GS건설도 많이 올랐고 조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 대한 어떤 뭐 조금 이익에 대한 개선 속도, 그다음에 증권사의 리포트들. 근데 HCC 현대산업개발이 일단 올라가는 게 이제는 포착이 됐잖아요. 네. 방송에서 많이 거론이 됐잖아요. 오늘 딱 모양이 꺾어졌죠. 이런 모양을 보면 이제는 뒷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설주를 따라간다? 지금 HCC 현대산업개발 지금 제 얼굴 옆에 차트가 보이는데 저기 하락 전환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건설주를 이 뉴스로 본다가 아니라 그동안 올라왔었던 건설주도 이제는 쉬어갈 때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올라온 것도 단순하게 펀더멘털 개선이라기보다는 낙폭과대 영역이라고 보는 것도 맞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낙폭과대 지금 이제 웬만한 낙폭과대 종목들은 다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도 그런 영역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물론 이제 견조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흐름들을 놓고 보면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건설주를 제가 지금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왜 올라왔지 지금 제가 3일째 고민하고 있거든요. 리포트를 다 뒤져봐도 긍정적인 리포트는 있어요. 그건 인정하겠는데 그 논리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 주식시장은 저보다 한 수 위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사람 마음을 읽기도 어렵지만 주식시장 마음 읽기도 제 마음도 어려운 것 모르는데요. 같습니다. 맞아요. 제 마음도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지만 계속 이어가 보죠. 로봇주도 같은 시선으로 봐야 될지 궁금해서요.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능형 로봇법 시행 호재, 이건 좀 된 뉴스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선도는 떨어지긴 하는데, 자, 그럼에도 이런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표님의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좋은 거, 나쁜 거 다 상관없이 이제는 간다라는 논리로 로봇을 봐야 되는 건지, 사실 17일 시행령 그 전에는 이 이슈 있으니까 가나보다라고 많은 분들이 끄덕끄덕 하셨을 텐데 그 이후에 연속성이 이어지는 이 자리에서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오늘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시간 밑꼬리가 좀 두산 로보틱스 달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로봇주의 흐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받고 싶습니다. 연결고리 지을 만한 재료가 대표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타이밍이 조금 맞았다라고 보여지는 게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이후에 조정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의 대장주를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11월 달 들어오면서 이제 실적 부분이 조금 붉어지고 정책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여기에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이 겹쳤죠.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여기에 이제 그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오면서 우리가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지난 2주간의 공매도 한매가 됐던 그 섹터 종목들 잘 살펴보면 의외로 지금 2차전지 소재 쪽보다는 로봇 쪽에 공매도 한매도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같은 경우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면 전체 물량에서 2주 동안 공매도 물량의 25%가 한매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기대했던 뭐 2차전지 소재 쪽의 공매도 한매가 굉장히 더딘 가운데 오히려 로봇이나 경기 민감주 쪽의 공매도 한매가 더 많이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로봇이 공매도 한매에 의해서 올라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 정책적인 부분이나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실적이 부각된 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된 쪽이 지금은 반등이 좀 꽤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들이 펀더멘탈적으로 그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적인 성장성이 되느냐라고 본다면 사실 그렇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공매도 한매에서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수급적인 부분과 그다음 두산 로보틱스는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사실 공모 가격이 워낙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많이 하기는 또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로봇주가 최근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고 이런 부분들 주가 등락은 좋았지만 지금 정도에서는 조금 단기적인 그 관점이시라면 차익 실현을 조금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고려사항이고 비중을 조금 줄여서 상황을 조금 더 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대표님의 설명을 듣는 중에 그럼 이것도 문득 궁금하네요. 공매도 한매의 영향을 아직까지 덜 받고 아직까지 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눈에 보이실까요?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영향력을 투자자 입장에서는 집중해서 고려하셔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죠. 공매도 금지 조치 초기만 해도 그리고 이제 2차 조치가 나왔을 때만 해도 그래도 공매도 한매에 의해서 어느 정도 기대치를 높여가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뚜껑을 따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공매도 판매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차전지 소재 관련해도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는 오히려 공매도 비중 물량이 뭐 불과 한 4만 여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거는 오히려 공매도 양이 늘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이제는 그 기대치를 좀 많이 낮춰야 되고 수급적인 부분을 가지고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주가가 아주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 물론 그 중에는 분명히 억울하게 내려갔던 종목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들을 본다면 경기 확장 관련되어 있는 뭐 건설기계나 건설 이쪽이나 혹은 경기 민감 조정에서 일부 과도하게 낙폭됐던 이런 쪽은 오히려 공매도 판매에 의해서 주가가 턴아웃 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 대표적인 경우 본다면 뭐 CJ ENM이라든지 혹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쪽에 펀더멘탈에 거의 바닥권에 와서 공매도 판매가 나온 종목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나머지 이제 그 우리가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았던 쪽은 오히려 지금은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대표님, 지금 상황에서는 펀더멘털 상황보다는 수급적인 모멘텀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시장이라고 저희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이제 역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수급을 집중해서 봤다면 오히려 지금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여기에 너무 민감해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I 반도체나 이쪽은 펀더멘털이 급격히 개선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이슈로 주가가 전체적으로 조금 눌려 있는 상황에서는 펀더멘탈 좋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내가 매매 방향성을 저는 좀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펀더멘탈 기초에서 주도 섹터 포지션을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낙폭에 가대했던 종목들 중에서 공매도 판매를 노려서 스윙 트레이딩을 할 것인지, 이 포지션 구축과 스윙 트레이드 자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인트에 대한 조언까지 받아봤고요.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 위원님과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포인트를 틀어볼까 합니다. 사실 위원님, 오늘은 로봇주 내에서의 흐름도 약간은 엇갈리고요. 사실은 새내기주 내에서의 흐름도 엇갈리긴 합니다만, 궁금한 건 두산 로보틱스가 잘 가면서 저희가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될까요? 로봇주가 움직인다는 논리로 그동안 해석을 해야 됐던 걸까요? 아니면 새내기주가 물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탄력성 있게 움직인다는 데서 저희가 힌트를 뻗어서 여기를 바라봐야 됐던 걸까요? 좀 기준점을 지금 설정해 주신다면요. 일단 두산 로보틱스 자체가 이 협동 로봇의 대표 주자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올라올 때 많은 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바닥에서 올라올 때 두산 로보틱스가 왜 올라가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고, 저 또한 그랬는데, 특별하게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그렇다고 해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라든지 아니면 긍정적인 뉴스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일단 수급이 들어오면서 일단 공모가 이상을 지금 상회하는 이상이죠. 공모가를 상회하다 보니까 이제 물량들이 좀 쏟아지면서 어제 오늘 이제 윗꼬리를 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시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뭐 시세 흐름 이런 것들이 다른 로봇주들을 이끌었다라고 봐요. 로봇주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어떻게 시세를 낼 만한 상황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로봇주들 할 때 이제 고령화라든지 뭐 임금의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로봇으로 대체될 거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흐름이지 흐름과 우리가 주식의 시세를 혼동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거대한 물줄기 속의 흐름 속에서 이게 늘어난다라는 거지, 임금이 인상되면 로봇주를 사야 돼, 이런 도식은 조금 우리가 거리를 좀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찌됐든 두산 로보틱스가 멈추었을 때의 다른 향방들을 보면 이제는 로봇주들도 조금은 우리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비를 하셔야 될 시기가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시선으로 로봇주를 좀 풀이해봤고요. 저희 1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두 분의 의견 모두 다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자, 사실은 목표 주가 오늘 하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우려도 계속 안고 있는 구간이고요.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장 급락 이후에 어느 정도의 회복력은 보이고 있던 구간이었습니다. 위원님, 먼저 이어받아 주세요. 사실 부정적인 이야기가 사라진 건 아니고요. 목표 주가 하향 조정도 잇따랐습니다. 시장이 기관의 리포트에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오늘장 오후로 갈수록도 하이브 중심으로 강하게 시세가 보이거든요. 어떤 시각으로 지금 엔터주 보실까요? 일단 오늘 리포트 이거는 선반영됐다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뉴스가 나왔죠. 전반적으로 이제 앨범 판매량이 둔화됐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그게 이제 리포트 작성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보면 지금 나오는 리포트는 그것이 먼저 반영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뉴스 없이 리포트가 나왔다라면 주가가 빠졌겠죠. 근데 그 뉴스에 주가가 이미 조정을 받은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JYP가 이제 또
나와가지고 또 이제 영향도 컸다고 봐야 되나요? 굉장히 좀 크다라고 봐야죠. 보통 이제 대표이사께서 자신의 회사 물론 이제 나쁘게 얘기하는 건 없겠습니다만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얘기했다라는 것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악재들이 있는데 결국 앨범 판매량이도 하나의 우리가 이제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년도에 대한 어떤 신작 트리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블랙핑크가 또 자기를 받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K-팝에 대한 또 관심,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지난 뉴스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뉴스가 부딪히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봐요. 그런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뉴스에 이제 반응하기 시작했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서히 봐도 된다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의 시선도 궁금합니다. 사실 투자 심리가 많이 훼손된 구간, 하지만 긍정적인 뉴스도 꾸준히 나오는 섹터라서 지금 이치 괜찮은가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의 시선도 공유해 주세요. 실제 이제 올 상반기 중반기까지 상당히 좋았잖아요. 좋았다가 10월 달에 잠깐 이제 소속이 이제 어떤 연예인들에 관련된 문제, 회사 구조적인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걱정력이 좀 나왔고 실적 바닥에 대한 부분도 같이 교차합니다. 한 가지 이제 특이한 부분은 10월 달에 이 엔터주들이 조금 흔들릴 때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때 이제 JYP나 YG도 마찬가지고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갑자기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오면서 10월 달에 들어왔던 공매도 단기간에 급속히 유입됐던 부분이 지금 최근에 볼 때 공매도 한매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급적인 부분 때문에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이제 솔직히 말씀하신 것처럼 펀더멘탈적으로 이런 시기적인 구간만 보지 않고 2024년도를 본다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엔터주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좀 긴 호흡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아마 이 공매도 한매에 의해서 그 단기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선 정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원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대표님께서 오늘의 원픽 가져와 주셨는데요. 사실 이 종목 묵직하게 추천을 해주시고 있는 종목입니다. 신고가 영역에 있는데 계속해서 손절가 높여가면서 계속 이야기해 주시고 있거든요. 바로 공개해 주시고 지금 자리에서 대응책 공유받아 볼게요. SK 스퀘어고요. 이 이제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면서 이제 가격이 이제 거의 이제 5만 원에 육박하면서 계속 매수 단가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49,000원 정도 매수가 좀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이유는 며칠 전에 11번가 매각이 불발되면서 장중에 한번 크게 훌렁거렸는데 오히려 이때 이제 외국이나 기관들을 매수로 전환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 수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역시 펀더멘탈을 가지고 계속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목표가 6만 원 이상, 손절 가격은 이제 45,000원까지 조금 높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픽까지 받아봤고요. 오늘장 랭킹5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ISL 이재원 대표, 차용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